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바로 모토닉이라는 회사인데요.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이 회사 반기 보고서랑 증권사 리포트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자동차 부품 회사 같은데 조금만 들여다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흥미로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 보면서 모토닉의 현재 그리고 또 미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재무 상태는 어떤지, 또 주주들한테는 뭘 어떻게 돌려주는지,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거죠. 미래차 산업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딱 핵심만 짚어볼게요.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하시죠. 그럼 일단 모토닉이 어떤 회사인지 기본적인 것부터 좀 볼까요? 보니까 시작이 꽤 오래됐네요. 1974년 창원 기화기공업 이런 이름이었어요. 이름 그대로 자동차 기화기 만들면서 시작했고요. 1994년에 코스피에 상장도 했고 지금 쓰는 모토닉 이름은 2002년부터 쓰기 시작했네요. 본사는 서울 종로에 있고 공장은 대구랑 성주에 있고요. 네, 맞습니다. 역사가 아주 깊죠. 지금 주력으로 하는 걸 보면 그 LPG 차량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 공급 시스템, LPI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그거랑 하이브리드 차에 들어가는 오일 펌프 제어기, OPU라고 하는데 이게 또 중요해요. 엔진 잠깐 멈춰도 변속기 같은데 오일 계속 보내주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현대차하고 기아에 납품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OEM 방식, 그 1차 협력사입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수소 전기차, FCEV 부품, 이것도 하고 있고요. 자료 보면 진짜 매출 90% 이상이 여기서 나오니까 자동차 부품에 완전히 집중하는 회사죠. 52.45%. 이게 그동안은 비중이 좀 줄어드는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론 한 40%대까지도 갔던 것 같은데 이게 다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을 좀 보면요. 몇 가지가 같이 작용한 것 같아요. 일단 제품 단가 자체가 좀 올랐고요. 그리고 또 그 LPG 차량 구매 제한 완화된 거 있잖아요. 법 개정 같은 거. 그런 외부 요인도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토닉 얘기할 때 꼭 짚어야 하는 게 이 현대차 그룹에 대한 매출 의존도 이게 상당히 높아요. 2024년 3분기자를 보니까 현대차가 24%, 기아 7%, 현대모비스 24%, 현대캐피코 25%, 현대트랜시스 10%. 와, 이거 다 더하면 73.9%나 되네요. 73.9%요? 이야, 정말 높은데요. 보통 이렇게 한 고객사의 매출이 몰려있으면 좀 위험하다고들 하잖아요. 예를 들어 현대차그룹 판매량이 줄거나 하면 모토닉도 바로 영향받을 테니까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리스크 요인입니다. 근데 모토닉은 이게 좀 특별한 케이스로 볼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력 제품 중에 하나인 그 LPG 차량용 LPI 시스템 있잖아요. 이걸 현대차 그룹에 100% 독점 공급하고 있거든요. 이 LPI 시스템이라는 게 그냥 뚜껑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료를 다루니까 기술력도 중요하고 또 안전이랑 바로 연결되니까 신뢰성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꽤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단순 하청 관계로 보기보다는 모토닉이 가진 그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좀 단단한 파트너십 관계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높은 의존도 뒤에는 독점적인 기술력이 딱 버티고 있다는 거군요. 그거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런 기술력이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한데요. 자료 보면서 진짜 와 하는 숫자들이 좀 있었거든요. 특히 그 재무 건전성. 맞습니다. 재무 상태 보면 이 회사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딱 알 수 있죠. 제일 눈에 띄는 건 역시 순현금성 자산 규모예요. 2024년 말 기준으로 회사가 가진 순현금, 그러니까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3,547억 원이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때 모토닉 시가총액이 한 2,959억 원 정도였거든요. 네. 시가총액보다 현금이 더 많다고요? 네. 회사가 가진 현금이 시장 가격보다 많다는 거죠. 이거 진짜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게다가 부채 비율은 2024년 말에 6.67%. 정말 낮죠? 재무적으로는 거의 흠잡을 데가 없다고 봐야죠. 와, 아니 시총보다 많은 현금이라니. 진짜 대단하네요. 그럼 이렇게 많은 현금을 그냥 가지고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쓰고 있나요? 보니까 주주들한테 꽤 적극적으로 돌려주는 것 같던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이익이랑 현금을 바탕으로 주주 환원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대표적인 게 배당이죠. 2024년 결산 배당으로 주당 600원,
이걸 당시 주가로 계산하면 시가 배당률이 6.9%나 됐어요. 거의 7%죠. 요즘 같은 때에 이 정도 배당률이면 정말 매력적이잖아요. 배당 성향도, 그러니까 번 돈 중에 얼마를 배당으로 주냐, 이것도 꾸준히 40% 이상 유지하고 있고요. 배당도 배당인데 그 자기 주식 소각 이것도 좀 인상 깊었어요. 2025년 1분기에 자기 주식을 엄청나게 소각했던데요. 495만 주. 전체 주식의 15%나 된다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주주 가치 높이려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의도도? 자기 주식 수각은 여러 효과를 같이 누린 거라고 봐야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수를 아예 없애는 거니까 주당 가치, 주당 순이익, EPS 같은 게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주주 가치에 직접 도움이 되고요. 동시에 또 다른 중요한 효과가 그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하는 측면이에요. 전체 주식 수가 줄면 기존 주주들 지분율은 상대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실제로 이번 소각으로 대주주 일가 지분율이 38.83%에서 45.68%로 꽤 많이 올랐어요. 결국엔 경영권 안정도 꾀하고 주주 가치도 높이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아주 영리한 전략인 거죠. 이야, 재무 탄탄하고 주주 환원도 적극적이고 확실히 투자자 입장에선 되게 매력적인데요. 근데 이런 모토닉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바로 그 자동차 산업의 변화, 내연기관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네, 그게 바로 모토닉이 앞으로 풀어야 할 제일 큰 숙제죠. 주력인 LPI 시스템이나 다른 엔진, 변속기 부품들은 결국 전기차, 수소차로 넘어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모토닉만 그런 게 아니라 기존 내연기관 부품 만들던 회사들 다 똑같이 겪는 위험입니다. 실제로 빨리 대응 못하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이 많죠. 내연기관의 위협은 분명한데 그럼 모토닉은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자료에 보니까 수소전기차 FCEV 관련 내용이 꽤 나오던데 이게 정말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네, 모토닉의 미래 성장 전략의 핵심이 바로 그 수소전기차 부품 사업입니다. 재밌는 건 모토닉이 이 분야에 꽤 일찍부터 투자를 해왔다는 거예요. 무려 1989년에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세우고 계속 기술 개발을 해왔거든요. 그 결과로 지금 수소차에 꼭 필요한 핵심 부품들, 이걸 자체 기술로 개발해서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고압 레귤레이터, 그리고 수소 충전구인 리셉터클, 수소 흐름 관리하는 매니폴드, 이런 것들입니다. 그 부품들이 정확히 뭘 하는 건가요? 특히 고압 레귤레이터, 이게 뭔가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고압 레귤레이터는 진짜 핵심 부품입니다. 수소차는 수소를 연료 탱크에 저장할 때 700바, 엄청난 고압으로 넣거든요. 근데 차를 굴리는 연료전지 스택은 훨씬 낮은 압력이 필요해요. 바로 이 고압 레귤레이터가 그 700바 초고압 수소를 연료전지가 쓸 수 있는 낮은 압력으로 아주 정밀하게 낮춰주고 양도 딱 맞게 조절해서 보내주는 아주 정교한 밸브 역할을 하는 거죠. 리셉터클은 그냥 충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니폴드는 수소 탱크랑 레귤레이터 사이에서 수소 길을 나눠주고 압력을 조절하는 통로 같은 거고요.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현대차 그룹 보면 수소차 다른 핵심 부품들 있잖아요. 연료전지 스택은 현대 모비스, 수소 탱크는 현대 위아, 이런 식으로 계열사들이 직접 만들면서 기술 내재화를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고압 레귤레이터만큼은 국내에서 모토닉이 유일하게 만들어서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현대차 그룹 스스로도 이 부품만큼은 모토닉 기술력이 최고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현대차가 직접 안 만들고 모토닉한테 다 맡긴다는 건 확실히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네요. 근데 글로벌 시장으로 보면 경쟁자도 있지 않을까요? 모토닉만 이걸 만드는 건 아닐 텐데요. 그럼요. 당연히 있죠. 글로벌 기업 중에 에머슨 같은 회사들이 TSCOM HV3500 이런 고성능 레귤레이터 제품을 내놓고 있고요. 경쟁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술력만 보면 더 뛰어난 데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모토닉한테는 현대차라는 확실한 고객, 그리고 파트너가 있잖아요. 오랜 협력 관계에다가 지금 독점 공급 지위까지. 이게 강력한 경쟁 우위죠. 물론 아직은 수소차 시장 자체가 막 시작하는 단계라 FCEV 부품 매출 비중은 크지 않아요. 2020년에 한 2%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앞으로 정부 정책 같은 거 힘받아서 수소차 시장이 확 열리면 이쪽 성장 잠재력은 정말 크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럼 예전에 있던 회계법인들 정리한 거, 이것도 이런 미래 준비랑 연결해서 볼 수 있겠네요.
중국이랑 인도 법인 청산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보고서 보면 중국 베이징 법인은 2023년에 이미 청산 끝났고 인도 법인도 지금 청산 중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건 예전에 진출했던 해외 거점 중에 좀 수익성이 안 좋거나 아니면 앞으로 좀 불투명한 내연기관 쪽 사업은 과감하게 접고 거기서 나오는 자원이나 역량을 국내 R&D나 수소차 같은 미래 핵심 사업에 집중하려는 거죠. 뭐랄까, 선택과 집중 전략인 셈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쭉 살펴본 내용들 한번 종합해 볼 시간이네요. 모토닉, 이렇게 보니까 참 여러 얼굴을 가진 재미있는 회사 같아요. 한쪽엔 시총 넘는 현금, 높은 배당, 이런 안정적인 자선 가치주 모습이 있고요. 다른 한쪽엔 수소차 핵심 기술을 가진 성장 잠재주로서의 가능성도 있고요. 네, 맞아요. 두 가지 매력이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는 오랫동안 이 성장성보다는 안정성 혹은 그 내연기관 산업 하락세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 못한 경향이 있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PR, PBR 같은 지표인데 PR이 8.61배, PBR은 0.57배. 이건 이익이나 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엄청 싸게 평가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좀 오르고 예전에 증권사들이 목표가로 제시했던 10,000원, 11,000원 이 수준까지 오거나 넘어선 건 이제 시장에서도 모토닉의 숨겨진 가치랑 미래 성장성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 같아요. 결국 정리해보면 모토닉이 중장기적인 가치는 수소차 시장이 얼마나 잘 커주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야겠네요. 단기적으로는 기존 내연기관 사업에서 나오는 현금이란 주주 환원 정책이 딱 받쳐주고 그 위에 수소차 부품 사업이라는 성장 엔진을 얼마나 잘 돌리느냐, 이게 미래 가치를 결정할 핵심 열쇠가 되겠군요. 네,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주신 자료로 모토닉이라는 기업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핵심을 딱 요약하면 첫째, 압도적인 재무 건전성, 시총 넘는 현금 보유액, 둘째, 높은 배당과 자사주 소각 같은 매력적인 주주 환원, 그리고 셋째, 현대차와의 독점 관계에 기반한 수소차 핵심 부품 기술력. 이 세 가지가 핵심 강점이겠네요. 반면에 또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도 분명히 있죠. 어쩔 수 없는 내연기관 시장 축소 압력, 현대차 그룹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 그리고 아직은 좀 불확실한 수소차 시장의 성장 속도, 이런 것들이요. 현재의 안정성이란 강점과 미래 성장 잠재력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잘 잡아나갈지가 이 회사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모토닉 사례는 진짜 전통적인 제조업체가 이런 산업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미래를 준비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참고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네. 모토닉이 가진 이 탄탄한 재무 기반, 그리고 수소차 시장에서의 좀 유리한 위치, 이걸 고려했을 때 앞으로 이 회사의 진짜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더 커지려면 어떤 외부 변수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까요? 예를 들어 정부가 수소 경제를 정말 강력하게 밀어주는 정책이 나올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상 못한 어떤 기술 혁신이 변수가 될까요? 혹은 지금은 잘 안 보이는 강력한 경쟁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구도를 흔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청취자께서도 한번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오늘 저희 나눈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모토닉에 대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청취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